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후폭풍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김기현 대표는 기획된 공작 뉴스를 극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에 이어서 긴급 토론회까지 열었는데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가 음해성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맞서면서 특히 현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기관장들이 모여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선 여러 번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네. 국민 여론을 조작 혹은 악용한 그런 대선 공작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7년에 김대엽 사건도 있었고요. 2017년 대선 때는 드루킹 국민 여론 조작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또 이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위 인터뷰와 인터뷰 조작 그리고 정치적 활용과 확산에 이르기까지 이게 보면은 쭉 줄거리 보면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뿐만 아니라 네. 주요 언론기관, 포털 그리고 정치권까지도 다 개입이 됐어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선거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흐름 틀을 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선 공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만 수사를 통해서 주범이나 종범으로 규정되는 분들은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자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 언론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까지 고발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직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방송 장악 그리고 언론 장악을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론의 조작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발끈하고 나서면서 본인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인 정권 때 군 기무사를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했던 그런 사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얘기하지 않고 본인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침소봉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야당, 특히나 민주당과의 관련성 문제까지 계속 부풀리려고 할 텐데 국민들의 눈에는 지금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국민적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반전 카드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계속 부풀릴 텐데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허위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와 과방위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이 물타기성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런 의문들을 해결하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월 27일 날 국회가 50억 특검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50억 클럽 안에는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사건들도 함께 수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계류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27일까지가 법사위에 있습니다. 이 법안을 여당이 협조해서 지금 통과시켜가지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나 여당은 그것은 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검찰이 한 몸인 지금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실규명이 아니고 야당을 탄압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검찰 수사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대장동과 관련돼서 진실규명을 계속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해답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한꺼번에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으며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에 맡기는 것이 지금이라도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청문회와 과방위 현안 질의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각각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발의했던 특검 법안들 내용을요, 뭐 예전에도 여러 차례 토론의 네. 주제가 됐습니다만 들여다 보면 이게 묘하게 털어놨어요. 그때 대선 때 잘못된 허위 인터뷰를 축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윤석열 후보 몸통 규명식으로 묘하게 털어놨고 지금 허위임이 밝혀진 부산저축은행 부분도 묘하게 털어서 특검의 대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롯되고 있는 새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는 잘못된 시각에 의한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가 언제 있었습니까? 2021년도 9월에 있었고 네. 그게 뉴스타파에 나간 게 2022년 약 6개월 뒤 2022년 3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10월부터 2021년 10월부터 민주당이라든가 일부 언론이 그 인터뷰의 핵심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을 기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월 달에 2022년 2월 달에 JTBC가 잘못된 뉴스 인용을 따면서 잘못된 허위에 기초한 기사를 내보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뉴스타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검찰이 2021년 11월부터 12일 사이에 남욱이라든가 조우영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사실상 검찰도 방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스타파에 나가고 난 뒤 1시간 뒤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SNS에 올려서 확산시켜달라 협조를 요청했잖아요. 주요 언론 중에서 최초 보도를 한 경향신문보다 30분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을 볼 때요. 뒤에 관여하거나 총감독했던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 사건에는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뿐만 아니라 MBC, JTBC 등등의 언론기관도 관계가 됐고 포털도 관계가 됐고 거기에 민주당 관계자로 의심되는 분들도 의혹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큰 틀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현안 질의를 해보고 의혹의 부분이 소명되지 않으면 청문회로 가자는 건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이 청문회는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누군가 총감독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주요 언론기관 그리고 포털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가짜뉴스 확산 과정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그리고 유튜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털을 언론에 포함하고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게 하는 등 여러 법안들도 발의했는데 배후에 총감독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지적하고 그리고 포털 규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이번 일 기화로 좀 나서는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본인들이 지금 총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언론 장악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고 넘겨짚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몇 가지 제가 반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국민의힘께서 지금의 반응들을 보면 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되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1특검 4국조를 하자고 야당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국민의 생명이 앗아가거나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자. 그리고 정말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무런 이런 방구에 대답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는 여당이 본인들과 관련돼 있다고 하니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애처롭기도 하고요. 여당이 왜 저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지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국정을 운영할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책임은 방기하고 본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만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따지면 국민은 버리고 본인들만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 집권 여당에 해야 될 일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돼서 이 특검이 이 특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뭐 틀었다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부터 먼저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과 시작인 지점부터 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집권 야당이 자신을 위해서 싸우면 국민들은 등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자꾸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1특검 4국조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원장님. 아니 뭐 대선 공작이 특정 정당과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대선 공작은 근절해야 될 악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거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우리 미래 세대까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선거 공작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부산저축은행 건은 약 5조 원이 들어간 공적 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에 대한 불법 대출 사건, 공적 자금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매기였습니다. 매기였고 수사관만 검사 포함해서 200명이 들어갔던 초대형 금융 비리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장동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자꾸 끌어다 붙입니까? 그걸 끌어다 붙인 게 지금 허위 인터뷰로부터 시작된 대선 공작의 실체인데 그걸 다시 소환해서 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포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지금 대선 공작의 어떤 생태계랄까요? 작동 메커니즘이 지금 나옵니다. 특정 언론이 뭐 인터뷰를 하든가 기사 채록을 하면 그게 포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그걸 더 영향력 큰 언론 매체가 받아서 보도하면 그걸 다시 포털이 다시 확산하는 방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포털이 대선 공작 허위 뉴스의 가짜 뉴스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꽉 조여서 문제가 되는 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여당의 문제고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선거 공작과 관련돼서 그것을 뭐 두둔하거나 선거 공작이 만약에 있었다면요, 그걸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잣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먼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당시에 94년 선거 94년인가요? 96년인가요? 총풍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기무사 아까 말씀드렸던 기무사의 여론 조작이라든가 댓글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죄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동안 있었던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이 되게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고 괜히 지금 야당과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야당이 내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갑자기 내통설을 주장하면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보니까 완전 빈 깡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야당과의 내통설을 주장할 거야? 이러면서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지금은 일단락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께서 좀 주장하시는 거에 대한 이 과거의 본인들에 대한 잘못을 먼저 인정하시고 지금 야당과의 근거 없는 연루설을 계속 퍼뜨리는 행위도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건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김만배 신앙님의 그 인터뷰가 허위 사실에 기초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전 단계의 조사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청문회를 통해서 가면은 그까지 안 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민주당이 반대를 합니까? 저는 그게 전후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서 여당이 될 때와 야당이 될 때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 시절에 2021년도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법이기 때문에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이 법은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시고 피켓시까지 하셨던 사진이 국민들에게 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여당이 되니 다시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언론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는, 그리고 정권에게 좋은 보도만 좋은 보도고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는 무조건 가짜 뉴스로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형태의 집권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내로남불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여당이 꼭 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공작하고 언론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악의적인 그 허위 사실 유포하고 가짜 뉴스 생산해서 돌리는 것까지도 언론의 자유에 들어갑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거를 구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인 겁니다. 일관성을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잣대인데, 지금 집권 세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로 일관성이 있는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쯤에서 이 주제에 대한 얘기는 좀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로 12일째입니다. 체력적인 한계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단식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서 단식을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단식을 지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단식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출구 전략, 단식을 시작하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런 네.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의 단식은 절박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어 있고 이러한 기본이 무너지는 사회, 이런 사회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된 단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살공화국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순살 아파트 얘기 아십니까? 철근을 다 빼먹고 이렇게 기둥들이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는 이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철근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계속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올라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더 뒤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고 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전환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단식이 끝나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식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단식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어떠한 국면의 전환, 여야 간의 대화의 국면이 조성된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없는 가운데 단식을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원래 정치 지도자의 단식에 출구는 없습니다.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제발로 걸어서 병원으로 가는 지도자 보셨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의 지도부나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시점에 병원으로 모시고 가냐 이것만 남은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단식은 명분도 사실은 별로 없고 제가 볼 때는 검찰 조사라든가 법원 출석이라든가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계산한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하게 계산된 단식 같아서 사실은 좀 씁쓸해합니다. 그리고 단식장의 풍경도 그렇습니다. 무슨 뭐 핵심 지지층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무슨 하루 종일 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내 다른 행사장에 가서 난입해서 행패 부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뭐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인지 핵심 지지층을 보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더 이상 혹평을 하고 싶지는 저는 않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그 현장을 찾은 것은 뭐 당연하죠. 당내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찾아야 될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대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점을 무시하기도 힘들었겠죠. 정치적 계산까지도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했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마치고 나서 진술조서에 본인이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한 진술들이 누락됐다 이런 이유로 진술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어떤 부분이 빠졌느냐, 빠진 부분을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냥 조사장을 밖으로 나갔다. 이것이 바로 검찰 측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진술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나온 것에 대해서 수사방해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의장님,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진술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나온 것 어떤 배경이라고 좀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요. 방어권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명 날인은 어떤 수사기관도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하자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그것을 불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법원에서 효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서가 무슨 뭐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범죄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연결하시는데 그건 정말 기본의 기본도 모르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계속 지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침대 축구 비슷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진 거죠. 묻는 거 또 묻고 한 번 질문한 거, 한 번 답변한 거 다시 한 번 묻고 이렇게 해서 수사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고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묻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관계에 틀린 내용들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계속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지금 수사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부족하니 다음에 또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침대 축구 하듯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묻는 형태로 간다면 어떤 피의자도 계속적인 일신상의 불편함 그리고 일상이 파괴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은 반드시 근절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 조서를 좀 몰아간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계속 네. 이태한 변호사도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묻는 얘기를 또 묻고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묻고 이렇게 계속 한다면 수사 시간은 무한정 늘릴 수가 있죠. 검찰은. 왜냐하면 검찰은 갑이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불러들이면 피의자가 안 가면 피의자가 무슨 잘못한 것처럼 무조건 되기 때문에 검찰은 시간을 늘려서 계속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계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정확히 이번에 보였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계속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던 내용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질문만 해야 됩니까? 반복적 질문하는 것도 검찰의 수사 기법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서명 날인 안 할 수 있습니다. 서명 날인 안 할 수 있는데 일반인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국사범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건은 말이죠.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이 출석한 것이 무효화되면요. 이게 이후에 정치적 일정이나 국회 일정에도 계산상 짠 맞춰 보면은 심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명 날인 안 한 것이 사법방해 형식의 계산된 행보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대요. 핵심적인 증거는 검찰이 안 내놓고 한다. 아니 핵심적인 증거가 없으면 왜 서명 날인을 안 합니까? 핵심적인 증거가 없는 B급대기 진술서 같으면 서명 날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게 빠졌다면 거기서 진술한 거를 보충해달라, 바꿔달라, 새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 자체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조사 끝나고 2시간 40분 보다가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결국 추석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꼼수다. 이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계산입니다. 네. 네.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검찰이 내일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로 좀 출석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후에 검찰에 추가로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후에 추가로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리 봅니다. 검찰의 소환에 2번 불응했잖아요. 네. 불응했고 세 번째 지금 어제 나가서 다시 서명 날인 안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요. 서명 날인 안 한 경우에도 중범죄자로 선고를 받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정황증거와 진술증거를 맞춰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아무 증거가 없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서명하면 되는 겁니다.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무력화시킨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 요건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뭐든 검찰 소환에는 응하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12일 날 나가서 조사를 몇 시간이나 받을까요? 제가 볼 때 뭐 반나절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요식행위가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의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은 검찰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의리 이재명 대표거든요. 시간을 조정을 해서 추석 밥상에 올리고 말고에 대한 키는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추석 밥상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올리기 위해서 아니 8월 말에 비회기 기간을 설정했으니 9월 달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일단락 짓자라고 하는 것도 검찰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계속 길게 늘어뜨리고 한 번 조사할 수 있는 것을 2번 조사하게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시간 늘리기를 계속하고요. 그러면서 추석 전까지 계속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정치검찰의 쇼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국민이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진상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진상조사를 하시게 되면 검찰의 수사가 정말 전곡을 찌르고 핵심적인 물증에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 시간이 12시간, 14시간 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 한두 번 수사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1년 넘게 계속 탈탈 털었는데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조사 없이도 지금 기소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2번 나와라, 3번 나와라 계속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망신주기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 전략으로 계속 하시는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망신주기 수사 이제 중지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으로는 국방부와 문체부, 여가부가 거론되고 있고 구체적인 후보 이름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개각이 단행이 된다면 어떤 점에 방점을 둔 개각이라고 봐야 될지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국면전환 개각은 없다 말씀하셨고 순차 개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1년 차에는 취임하시자마자 무슨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라든가 외교안보 일정이 줄줄이 있었고 그다음에 1년 차 국정 과제들 또 안정화 적응 기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2년 차에 들어와서 외교안보 일정들이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힘을 가속화하고 좀 더 잘 챙기기 위해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1년 몇 개월 지나면서 부처별로 상황이 여건이 변화된 부처들이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계라든가 한미일 관계에서 안보 현안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가부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처별로 최적화된 형태의 내각 기능을 키우겠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아마 지금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장관들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차 개각이 쭉 이루어져서 12월 말까지는 한번
일신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국방부와 문체부, 여가부 구체적인 후보의 이름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각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고 일신하기 위한 개각이면 환영하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교체 대상자와 그리고 후임 예정자라고 보도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에 논란이 됐던 당사자였던 유인천 전 장관이 다시 기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2019년도에 10차례 이상 집회에 참가하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 극도의 찬양적인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시대를 되돌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로 개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각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그리고 최근의 활동들에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셨던 분들이 다시 현직에 복귀하시는 이런 잘못된 이러한 인사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야당이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